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채안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뭐 오늘 저 그 꽃조끼 우리 김장조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명환님께서 어머나 꽃조끼 이뻐요 하셨는데요. 네, 두 분 얼굴도 화사해 보입니다. 이게 저도 동네에서 산책을 하면은 개들도 입고 다니더라고요. 개들이 입고 다닐 정도로 이게 인기구나. 유행이다. 유행이다. 예. 아 근데 이런 또 화사한 우리가 저 꽃무늬 조끼를 입고 또 칙칙한 정치가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화사하게 한번. 네, 화사하게 해보죠 오늘. 예. 예.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분 갈등이 심해질 텐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이제 1월 달에 그동안 뭐 고름 같았던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계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종혁 최고위원을 정리했다. 그럼 2월부터는 내가 계획하고 스케줄대로 당을 좀 바꾸겠다. 그건 네. 개혁과 쇄신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조금 더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인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로 한동훈 대표의 히읗자도 안 꺼낼 것 같아요. 그냥 애써 무시하면서 우리는 한동훈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당원이 아니다. 우리 사람 아니다. 그래서 애써 무시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이따 기자회견 한다니까 어떤 2시에? 선택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죠. 네. 아니 근데 뭐 히읗자도 안 꺼낸다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그 잊혀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뭐 어떤 당직이나 공직이나 뭐 이런 거를 맡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재야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세력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집회를 한다든지 토크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정치는 어떤 제도권 안에서 이제 해야지 빛을 발하잖아요. 당장은 어쨌든 할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고 저는 장성철 소장님이 또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또 뭐예요? 또 뭐 내가 뭐 했어요? 그 장동혁 대표 측에 제가 얘기를 그 고위 관계자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지지층 중심으로만 가진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장동혁 대표가 변할 거다. 민심 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동안은 한동훈 이 건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뭐를 해도 오해가 생기고 그랬는데 봐라 지켜봐라. 진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중도층으로 아까 하신 국민 속으로 말씀 간다면. 그냥 쑥 접는 거예요? 아니 워낙 김준일 평론가님이 취재도 잘하시고 정보도 뛰어나셔가지고 진짜 그분 말이 맞다면 이거는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의 개혁과 쇄신의 방향이거든요. 부합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럼 응원해야죠. 조금만 보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사과를 뭐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걸 해석을 거봐 한동훈이 옳았네. 한동훈 쪽으로 힘이 실리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굉장히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선을 한 명을 하면 친한계를 중용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하고 엮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이거는 장동혁 고유의 판단이고 당을 살리기 위한 당대표의 어떤 고뇌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계속 한동훈 이렇게 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이 징계가 나올 줄 알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들한테는 의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새로운 이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랑 좀 다르다. 그 사람들의 국민은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네. 한동훈 대표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시험 50점 맞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나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맞을게. 그러면요 뼈를 깎는 노력 밤새워서 공부하고 열심히 강의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PC방 다니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교과서는 떠들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성적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 교과서 본다니까요. 왜 이렇게. 근데 그 교과서가 지금 검정 교과서가 아니고 다른 교과서인 것 같아요. 네. 한 전 대표는 어제 그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다룬 영화 시사회 보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가겠다 했는데 한 전 대표도 뭐 제명될 걸 예상했겠죠. 뭐 당연히 예상했겠죠.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뭐 당원권 정지냐 뭐냐 뭐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친한계 특히 이제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세웠는데 한동훈 대표가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쟤들 나 제명할 거야.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 조작 논란의 그 수위에 맞는 거냐 그거하고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거가 적절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일종의 제의 같은 거예요. 제의. 예,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간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아마 알았을 거고 이제 앞으로 뭘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따 대고 지금 YS를 지금 네가 인용해. 검사 2명이 우리 당을 망쳤는데 이 검사 2명이 징계 봐서 퇴출돼서 이제 우리 다행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어요. 네. 지금 판사가 또 당을 망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검사 2명과 판사 1명이 당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쫓겨날 거라고는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행이죠. 만약에 오늘 제명 처리를 안 해. 그러고 에이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를 막 기자회견하고 막 뭐 하고 출마하고 무소속 나가고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그래서 오히려 제명당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앞으로의 정치적인 활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많다.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뭘 합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지금 많이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오늘 기자회견 뭐 일문일답 과정 중에서 기자분들이 질문하려고 하는데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 때 벌어질 재보궐선거 지역에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구요? 이제 뭐 대구든 부산이든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 같은데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것 같아요.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제가 가겠습니다. 국민 진짜 여러분께 뭘 할까 되게 궁금하네. 국민 여러분께 저를 던지겠습니다. 뭐 이러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에요. 그 김영삼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예전에 명언을 남기셨는데 정치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상대가 자빠져야 되는 거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작게는 이제 장도혁 대표겠죠. 그러니까 네. 장도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많으니 지금 많은 친한계 의원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6월 3일 이후를 조금 내다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큰 틀에서는 하나가 있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신당 창당 이런 거는 아무도 안 한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고하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 예전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나와가지고 3자 구도에서 당선이 된 바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선택을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안과 미래가 개혁신당과 만난다면서요? 여기 뭐 만나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명은 결정이 개혁신당 됐고. 같은 경우엔 한동훈 대표를 잠재적인 2030년 대권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옹호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쇄신을 하는 또 국민의힘에서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한다. 그냥 느슨하게 네. 연대를 하기 위한 고리를 만들어 놓는 그 정도 수준이지 뭐 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쫓아낸 장도연 대표 우리가 이 사람을 정치권에서 쫓아내야 된다. 네. 뭐 잘못했다. 이런 식의 메시지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고요. 사실은 한동훈, 이준석 이 두 사람이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경멸해요. 예, 그러니까 아 그게 경멸 정도요?
공식적으로 안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누가 누구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경멸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다. 경쟁의식도 당연히 있고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 측은 그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그쪽에서는 한동훈이 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잘 만나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비대위원장 시켜줬고 공식적으로 선거 한 번 안 나왔잖아요. 물론 당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되긴 했지만은 선거 한 번 안 치렀는데 정치를 알아? 약간 이런 기류가 있고 한동훈 대표 쪽은 이준석 쪽은 예를 들면 장애인 공격하고 뭐 예를 들면은 여성 공격하고 약간 이거는 보수의 본령이 아니다. 이게 보수는 그런 거는 보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치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손을 잡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리고 실익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두 사람. 방금 이준석 대표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하라고 그랬는데 죽으란 얘기예요. 무슨 의미지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말은 뭐냐면은 그 전에도 그 얘기했거든요. 당을 창당하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너를 입증해라라는 게 너 선거 한 번도 안 치러봤지? 너 정치 알아? 나는 했어. 나는 당도 만들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삼자구도에서 뚫어서 나 국회의원 됐잖아. 그러니까 시험 때 너를 올려봐라. 너를 올려봐. 그거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진짜 말씀 그대로. 물론 그거를 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게 모든 데에서 가능성이 닫혀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서울시장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시장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보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그럴 만한 지역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 나가요. 네. 본인 개혁신당에서 김정철 변호사가 후보로 나가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있어요. 그러면 보수표가 갈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오세훈 시장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그냥 한동훈 대표 위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망해라 라고 고사 지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좀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이준석 대표의 지난번 그 장동혁 대표 단식장 차장 그 행동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렇게 공조를 해 나가겠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검에 대한 제한적인 공조 연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 연대는 없다고 그랬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거 도대체 뭐냐? 장동혁 맞아요. 그렇죠. 해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해명이 납득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공조에 대해서는 보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좀 당황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혀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윤어게인 세력, 네. 그다음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 부정선거를 뭐 주장하는 세력 그런 사람들과 막 손잡고 그런 사람들 대변자가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그런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라는 게 또 같은 공간에 서 있는다라는 게 그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인가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저께 송석준 의원도 나와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 걱정만 해요. 그냥 무책임한 거죠. 그냥 본인들이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든지. 아니 뭐 장 대표한테 강력하게 좀 건의를 맞습니다.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뭐 결과는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결과로 책임을 지는 모든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를 중심으로 이 성적표를 받아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안 말린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안과 미래 뭐 여기에서도 찾아가고 당 고문들도 찾아가고 장동혁 대표는 경청하고 하지만 여기까지 징계를 해서 제명을 하겠다라는 게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결과로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은 사실은 장동혁 대표 측이 뭐 감정도 좀 있을 거예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하고 쌓여온 뭐 감정, 개인 감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은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윤어게인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내부의 보수 내부의 배신자를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이 왜 망했냐? 박근혜 때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박근혜 탄핵한 사람들. 그리고 그게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때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합해가지고 윤석열 탄핵한 사람들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쳐내지 않으면은 또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때 다 품어봤는데 결과는 선거 참패했잖아. 오히려 단호한 모습을 보여. 이런 세계관을 실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제명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종혁도 이제 탈당 권유가 됐든 제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성국 씨, 고성국 TV에서는 자 다음에는 누구다, 다음엔 배현진이다, 다음에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다 찍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한겨레 최근에 칼럼도 썼는데 보수는 배신자 무간지옥에 빠졌다. 끊임없이 새로운 배신자를 찾아서 척결하고 제명하고 이 굴레가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 큰일입니다. 제가 보면.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그냥 넝쿨째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핍박받고 탄압받는 정치인 있잖아요. 네. 그것을 뚫고 이겨내면은요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막 그냥 못살게 굴었는데 그냥 주눅 들지 않고 막 이제 대들다가 결국엔 대권 후보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법적인 검찰 리스크 다 있었는데 단식을 하고 당을 단합시킴으로써 자기 세력을 굳건히 함으로써 결국에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위축되고 주눅 들고 그래 나 제명당했으니까 당의 처분 나 그냥 뭐 받아들여야지. 내가 재보궐선거 나간다고 내가 뭐 되겠어. 삼자구도로 무소속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가지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네. 지지층도 흩어져요. 지지층들도 야 한동훈 정말 잘 싸우니까 우리가 지켜줘야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응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장이 안 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투쟁력 있게 정말 결기 있게 싸운다라는 강한 모습, 권력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예를 들면 이번 6월 달에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정말 살아 돌아왔어요. 삼자구도 하에서 살아 돌아왔어.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시기가 오게 되면 한동훈 대표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 한 딸입니까? 장 소장님. 왜? 이준석이 시키드나. 아니 뭐 아까 전에 뭐 사지로 몰아넣는 거다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서울시장은 이거는 당선되기 힘든데 보수파의 좀 우세 지역인 대구 경북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삼자 구도 하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미래의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보수파의 지지자들이 선택을 했고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한번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당으로 올 수도. 근데 이게 제명당한 건 5년 동안 다시 못 돌아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결정을 해주면. 네, 네.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은 다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한동훈계도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은 그 이후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 뭐 징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예. 이게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사면 복권 시켜주면은 그냥 다시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입당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훈장일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2시에 기자회견 때 어떠한 결기를 보여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김건희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대법원이 아니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세 가지 문제 중에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났고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후회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보호하려고 결국에는 불법적인 비상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진짜 그것 때문에 세간의 비상경험한 평가와 거예요? 관측이 있잖아요. 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안이 발의가 안 됐으면 그리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12월 4일 날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러면 과연 불법적인 비상겸을 12월 3일 날 했을까?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네. 세 번째 특검안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당시 공언을 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과연 비상겸을 했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명태균 씨 건이라든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비상겸해가지고 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나는 지금 사형 구형받고 이거 뭐지? 라고 감옥에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판결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뭐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은 이제 이 후폭풍이나 뭐 이런 거가 좀 머릿속에 떠오른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건희한테 수사 좀 받으라고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어차피 다 무죄인데 이게 일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가 떠올랐다고. 이게 물론 그 받은 혐의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어떤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뭐 아직 1심이긴 하지만은 1년 8개월 나왔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 최서원 씨가 얼마나 좀 열받을까. 이건 억울하다. 나도 저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명태균 정치자금법, 명태균 여론조사 받은 게 정치자금법으로 무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 판사의 논리가 뭐냐면은 전속적 이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윤석열, 김건희한테만 준 게 아니다. 이게 58차례 명태균 씨가 줬는데 그 중에서 3번만 두 사람한테 완전 독자적으로 준 거고, 나머지는 공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특정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만을 위해서 이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영업활동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생산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 이게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이거 오 시장이 보기에는 오 시장이 주장하기로는 이거는 명태균이 자기가 영업한 거지 내가 이거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한 줄기 서광이 지방선거 전에 이제 무죄가 나올 한 줄기 서광이 뭐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돈을 후원자가 3천만 원 건네준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저는 평소에 판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상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판결을 보고 참 이 범죄 혐의자 피고인들은 판사 잘 만나면은 이게 무죄 받을 수도 있고 형량도 낮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과 관련해서는 판사가 과연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공관위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김영선 씨 공천을 결정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윤건희 부부에게 전화해가지고 공천 주라고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는 자백까지 했습니다. 2022년 3월 말에 비용 받는 대신에 김영선 씨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그냥 공관위에서 알아서 했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명태균 씨가 한 50여 차례 넘는 여론조사를 한 거 비용을 엑셀 파일로 프린트해 갑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만 줬대요. 그냥 보여만 줬는데 그때 뭐 봉투에 한 500만 원 들어있었다고, 이렇게 작은 돈 주냐고 본인 막 불평하는 녹취 파일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무죄 주려고 봐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구나. 몸부림을 친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판결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짧게 세 가지 쟁점이었잖아요. 짧게 요약을 하면 판사의 논리가 뭐였냐면, 우인성 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가 시세 조정은 인식했지만은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김건희가 이를테면 계좌를 맡겼어요. 그래서 막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7초 매매라고 있어요. 8만 주 뭐 매도하라고 하니까 바로 7초 뒤에 매도했어요. 네. 그럼 뭐 공모한 정황도 있어. 그리고 이걸로 돈도 벌었어. 그리고 인식까지 했어. 근데 이게 공동정범이 아니면은, 공범이 아니면 도대체 얼마나 무슨 증거를 들이밀어야 이게 공범이 되느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뇌물건만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 4월 달에 준 샤넬백은 800만 원 정도 상당했거든. 이건 뇌물이 아니라고 하고, 7월 달에 준 그라프 목걸이와 또 다른 샤넬백은 뇌물이라고 봤어요. 그때는
이거는 청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청탁이 없었으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고 그때 나중에 7월달에 준 거 2022년 7월달에 준 것만 뇌물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은요 자 선물 줄 때 아무런 청탁도 하잖아요. 그리고 한참 뒤에 뭐 이렇게 청탁을 하면은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라고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가이드해 준 거랑 마찬가지. 물론 모든 판사가 이렇게 보진 않겠지만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예비적 뇌물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그렇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랑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이거는 무죄래요. 누가 계약서를 씁니까? 대통령 후보가. 그 58차례 주고 한 번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계속 주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말씀하셨다시피 야 내가 공천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이것도 나왔지. 이게 다 나와도 이거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황당하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화가 날 것 같아요. 2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년 구형받은 사람은 1년 8개월 받고 4년 구형받았는데 2년 받고 자기는 뭐 먼저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김건희 씨 양형 사유에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가 없다. 이런 사유도 있거든요. 네. 권성동 의원도 자기는 안 받았다고 그래요. 먼저 그럼 요구도 안 했겠죠. 그러는데도 저렇게 2년형 나온 거는 권성동은 되게 화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심은 좀 달라질까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번 거 보면서 문제점을 하나가 인식을 한 게 판사 복불복이 너무 심하다. 그렇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를 만나면요. 원래 15년 구형인데 23년이 나오고요. 우인성 판사를 만나면은 같은 15년인데 1년 8개월이 9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뭐 양형 기준도 만들고 막 뭐 그랬지만은 네. 이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검도 좀 허술하게 수사하고 부실하게 기소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좀 촘촘히 끼워 맞췄어야 되는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나는 이거는 판단하지 않겠어, 처벌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의 수사의 무능력과 안이함도 한몫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과 신천지 유착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 오랫동안 공생 관계였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아니 공생이야. 공생 관계였다라는 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2003년에 서청원 의원 당대표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계속 있고 그 증언들이 나왔어요. 계속 폭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경선에도 10,000명이 동원됐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다만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특징들이 뭐냐면은 그때는 몇백 명, 그러다가 몇천 명 하다가 10,000명, 20,000명 하다가 이제 50,000명, 100,0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이 당원들이 가입하거나 동원된 게.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 시장님이 남 얘기할 때는 되게 맞는 얘기를 해요. 예. 자기 얘기가 좀 많이 틀려서 그러지. 이거는 떨쳐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국힘이 이거를 떨쳐내지 못하면은 계속 그 이미지가 남을 겁니다. 예. 네. 장 소장님은 오랜 그 전이지만은 그 또 보좌관을 하셔서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지 뭐 않습니까? 경험도 해봤고 뭐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네. 목도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경험을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통일교 교인이 또 신천지 교인이 집단적으로 자기 의사에 맞지 않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스스로 수사에 협조해서 그런 오염된 당원들 같은 경우엔 정리하시는 것이 낫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이든 신천지 특검이든 아니면은 뭐 경찰의 수사 조사든 다 협조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라.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일을 하면 제가 장동혁 대표 칭찬하고 다닐게요. 진짜. 아니 근데 뭐 뭘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궁금하네. 2012년 대선 때 제가 네. 박근혜 캠프에서 공보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대단히 뭐 열심히 활동도 하고 돈도 잘 써요. 밥도 잘 사주고 그랬더니 자기 우리 캠프 2개층 위에 자기 사무실이 있대 올해 전체는 모르고 네? 정체는 모르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박근혜 좋아가지고 와서 돕는다. 자원봉사자다. 지지자다. 그런 거죠. 와 사무실 너무 화려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 교인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캠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네. 경험을 했었죠.
참 이 권성동 의원 행사에도 신천지 신도 뭐 수천 명이 동원됐다는 다 주장 나오고 이제 있고. 의혹이고 주장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증거를 통해서 또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힘이 주장하는 쌍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으려면은 그거를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무슨 뭐 이거를 따로 하는 게 맞나요? 같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어차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천막에서 농성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전 알았어요.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통일교 특검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신천지까지 같이 해서 그냥 특검을 하든지 접든지 그래라. 예. 자, 쌍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선생님. 해야죠. 이거는 누구의 그냥 방식으로요? 양쪽 민주당의 일방적으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자신들의 약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통일교 특검 하게 되면 전재수 전 장관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전재수 장관은 조사하면 안 돼. 당신들 것만 조사해. 이러면 국민의힘이 안 받잖아요. 네. 다 해라, 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